오늘은 현대소설 현대시 24680을 복습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지? 다음 주에 독서를 다 끝내자. 다음 주 독서 다 끝내면 다음 주에 독서하면 충분히 시도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사용설명서 있지요? 그러면 쪽수는 172쪽 날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준 자료집 열심히 풀어서 질문도 정리하고 합시다. 172 날개 별표 3개 무조건 여기에서는 3문제 정도 나온다. 너무너무 중요한 날개다. 날개는요, 이 작품은 아내에게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약간 기생충 인생이랄까. 밑줄 긋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의 상념과 심리 상태에다가 밑줄. 그래서 심리 상태를 쫓아가기 때문에 위에다가 적어야 돼. 날개 제목 옆에다가 적어야 되겠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적자. 사건의 인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건의 인과성보다는 무조건 뭐를 쫓아가고 있다? 무기력한 심리 상태를 쫓아가고 있다. 생활의 문제를 인물의 내면에 투영을 하여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듯 서술을 한다.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듯 서술 밑줄 한번 꺼주시고, 기존의 소설과는 참으로 다른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기존의 소설과는 확 다른 서술 방식을 적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네요.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 자, 무력한 삶과 자아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적 자아 상태에다가 밑줄.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으로 미쓰고시 백화점 옥상에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돋친 듯이 다시 살아보겠다라는 미래희망적인 의지를 다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쓰고시 백화점에서 날 잡구나 라고 하면 자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데, 자살이 아니라 후신 자살이 아니라 뭐다?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다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존재의 의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꼭 기억해야 돼. 옆에다 뭐라고 적자? 의지적이라고 크게 적어놔야 돼. 의지적. 전체 줄거리 한번 갑니다. 이제 남녀공학의 마지막인 거잖아. 니네가 맞지? 이제 졸업하면 남녀공학의 이제 대중앙고등학교의 추억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옛날 중앙고등학교 자리가 너무 폐교가 되어가고 있던데 한 번씩 지나가면서 구경을 하는데 너무 너네가 없으니 쓸쓸하더라. 전체 줄거리 갈게. 나는 생활 능력이 없는 탓에 아내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아내에게 의지하며에다가 밑줄. 아내가 매춘을 하면 거기에 이제 기생충으로 나는 깃들어 사는 거야. 나가 하는 일이란 아내가 없는 방 안에서, 아내가 있을 때는 다락방으로 쫓겨나 있고요. 아내가 없을 때 햇빛이 드는 아내의 방으로 내려와서 돋보기로 종이 태우기.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잉여죠, 잉여. 아내의 화장품 냄새 맡아보기,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뭐다? 무력한 존재야. 무력한 존재에다가 밑줄. 잉여야. 나는 아내의 내방객을 피해서 길거리로 나서서 배회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출해서 일찍 돌아온 나는 아내와 손님 사이에 벌이는 일을 보이게 되고요. 밤 외출로 인해서 감기 기운이 있던 나는 아내가 사다 주는 약에다가 동그라미. 아내가 나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어. 어느 날 그것이 진통제의 아스피린이 아니라 아달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거리로 나선 나는 정오의 사이렌에다가 별표 3개. 각성의 시간이라고 적자. 정오의 사이렌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야.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에 지금은 박제가 되어버린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을 하며 물결 표시 가겠습니다. 날개가 다시 돋아 날아오르고자 에다가 물결 표시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의지적 삶.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의지적 삶을 가지는 것이지 좌절과 절망의 자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렵습니다.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그러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밑줄 긋자.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에다가 밑줄. 아내는 나를 뒤퉁거리로 생각하고 있어. 기생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주지 않습니다. 관심과 애정이 없음에다가 밑줄. 입고 있는 고르된 양복 한 벌이 내 자리 옷이었고 통상복이고 나들이 옷이고 모든 것을 이 한 벌로 하고 있어. 고르댕. 골지 양복 한 벌로 잠잘 때도 골지 양복, 통상의 일상복도 나들이도 다 이 옷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하인에게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네이야.
스웨터에다가 동그라미, 스웨터는 내복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고르된 양복으로 모든 것을,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빛이 검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부정적 상황. 검은색의 시커먼 옷을 입음으로써 나는 그만큼 어둠에 살아이.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댈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위한 것이 아닐까. 때가 타지 않으니까 무슨 옷을 입는 거야? 검은색 옷을 입는 거야.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밴드가 끼어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 단어 뜻 체크하고 가자. 고무밴드가 끼어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라고 했다. 사루마다는 뭐다? 허벅지까지 덮어주는 속옷입니다. 남성용 속바지. 사루마다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자? 속바지.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어느덧 손수건만 해졌던 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밑줄 자.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아내 막 싸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많은 여자입니다. 나는 요만이라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아내가 오기 전에 방으로 도망가 있어야 돼. 종속된 삶에다가 밑줄.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아내 방에는 볕이 잘 들고요. 내 방은 볕이 들지 않습니다. 밑줄 끌게. 내 방은 침침하다에다가 밑줄.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데 없는 내 이부자리는 와 이런 거 진짜 잉여잖아. 이불을 걷지 않는 사람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칫까칫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인썸니아. 그런 때에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였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나의 행동은 하나 꽂히는 거에 파고드는 거야.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완전 잉여죠. 축축한 이불에다가 밑줄.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했고 논문도 많이 썼고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껍질로 띵띵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 봐봐. 똘개이 같지? 정신 나간 사람 같지? 밑줄 긋자. 감각적 비유적 표현인데 문장이 끝나지를 않아. 정신 상태가 어떤 거야? 어지러운 정신 상태입니다. 신경이었을 뿐이고 하였다. 자, 문제 해결키 보고 가시죠. 나가 피곤해하고 잠이 잘 들지 않는 것을 모두 잉여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쓰레기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기력한 삶에다가 밑줄. 그런 일상의 경험에 불과할 뿐 외부 세계의 불안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노력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적극적 노력에다가 X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일상의 무기력함 속에서 잉여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빈대에다가 동그라미. 무의미하고 무료한 일상을 흔드는 존재. 내 신경을 갉아먹는 거지. 그러나 내 방에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의 빈대가 끊이지 않아. 빈대가 끊이지 않고에다가 밑줄.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에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홍곤히 잠이 든다. 무의미한 일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약간 잉여입니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적극적에다가 X.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의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밑줄 그자.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에다가 밑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적극적인 뭔가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 아내랑 의논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그냥 방에 처박혀 있어. 아내에게 꾸지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꾸지람이 무섭다기보다는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성가시기 때문에 모든 의지가 꺾인 채로 살아갑니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을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게으른 것이 좋았다에다가 밑줄. 팔다리 잘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에다가 밑줄. 뭔가 무의미한 뭔가 그 연체동물처럼 살아가고 싶은가 봐. 173페이지 갑니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스스러웠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부끄럽다. 인간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생활이 부끄러워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서먹서먹에다가 밑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거 밑줄 꺼야 돼. 외부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삶에다가 밑줄 이걸 극복하고 싶니라고 하면 극복할 의지도 없어요. 극복할 의지에다가 X. 여러 번 자동차에 칠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경성역에다가 네모박스 외출을 한 거야. 간만에 외출을 한 거야.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입가심에다가 밑줄 없는 형편에 커피 한잔 하고 싶네. 커피에다가 밑줄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왜 늦었지? 사용설명서 있겠지. 오케이. 173쪽 짝수로 나가보자. 이거 문제 꼭 풀어야 돼. 한 걸음을 들여다 놓았을 때 나는 내 주변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밑줄 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에다가 밑줄 돈이 없어.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또 아뜩해지지.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밑줄 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에다가 밑줄 방황. 외출하면 이렇게 외부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야. 돈이 없기 때문에 커피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 방황하는 모습이야. 외출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모습이야.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오늘 내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어디까지 간 거야? 경성역에서 미스코시 백화점까지 갔어. 미스코시 옥상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공간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의 물질 만능주의의 상징, 일제가 만들어낸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깨달았을 때 거의 대낮이 다 되어가고 있어. 12시가 다 되어가는 거야.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년을 성찰해보는 거야. 26회를 회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뭐라고 적지? 성찰이라고 적자. 되돌아보는 성찰적 행위를 해보아.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과거에 있는 삶이 의미 있는 기억이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 다 무의미한 거야. 이렇다 할 만한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옆에다 뭐라고 적지? 무의미한 삶만 삶이라고 적자. 무의미한 삶이라고 적자. 무의미한 삶. 나는 또 내 자신한테 의문을 던져봐.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냐?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하려고 움직이겠지.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무의미라고 적자. 무의미하게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어. 금붕어가 참 잘도 생겼지.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아.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에다가 밑줄. 내리비치는 5월의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 금붕어를 묘사하는구나. 밑줄 긋자. 외부적 대상이나 자극으로 촉발된 나의 정서와 인식을 감각적으로 표현에다가 밑줄. 금붕어에 대한 인식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금붕어들이 너무너무 감각적이야. 지느러미가 어떤 느낌이지? 밑줄 긋자.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에다가 밑줄. 묘사야. 금붕어들의 행동을 묘사를 하는 거야. 나는 이 지느러미의 수효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햇빛을 맞으면서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있는 어항에 금붕어를 관찰하고 있어. 문제 해결키로 갈게. 나가 마주하는 외부 세계의 자극은 뭡니까? 금붕어를 관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인식, 금붕어의 꼬리가, 금붕어의 지느러미가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것 같다. 밑줄 긋자. 주관적 인식이 감각적 형상화에다가 밑줄. 자,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얘 뭐 하는지 주목해야 돼.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본다. 회탁의 거리에다가 네모박스. 거기에서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느낀 생활은 뭐야? 피곤한 생활에다가 밑줄.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에다가 밑줄. 위에다가는 비유적이라고 적어놔. 비유적. 피곤한 현대인들의 삶이 지느러미처럼 흐느적거리고 있구나. 현대사회의 속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하고 있어.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아리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문제 해결키 갑니다. 내가 회탁의 거리를 관찰해보니 현대인들이 다 어떤 모습이야? 피로한 현대인들의 모습이야.
지느러미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어. 밑줄 긋자. 피로한 현대인의 모습에다가 밑줄. 나 역시도 이러한 피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다? 밑줄 긋자.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생리를 인식, 나도 벗어나지 못해. 너무 피로하게 살아가는 게 1930년대 경성인들의 모습이야.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봅니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목적지 X라고 적자. 방향성을 상실했어.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밑에다가는 방향성 상실, 목적지 X 방황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그때 내 눈앞에서 봐봐 도라이야.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밑줄 긋자.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에다가 밑줄.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어. 아스피린과 아달린. 아내가 아스피린인 척 아달린을 나에게 먹어오고 있어.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수면제를 나한테 진통제 대신에 수면제를 먹여왔을 수가 없는.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우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자신의 삶을 성찰에다가 밑줄. 내가 아내에게 외도를 한 적이 있나? 정말인지 아니야. 그런데 별표 치자.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별표 요거 가지고 무조건 선지 만들어야 된다. 우리 부부는 절름발이. 사용된 표현기법 뭐지? 우리 부부는 절름발이. A는 B다. 은유라고 크게 적어놔야 돼. 아내와 나의 관계를 비유적 표현 은유를 사용해서 우리 둘은 뭐다? 비정상적 관계야. 한마디로 우리 둘은 개선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인식을 드러내. 너무 중요해. 나와 아내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비정상적 관계라는 것을 은유적 표현으로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논리를 붙일 필요는 없어. 변해할 필요도 없어.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밑줄 긋자. 발을 절뚝거리면서에다가 밑줄.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할지 말지는 좀 어려워. 밑줄 긋자. 회의감과 주저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회의감과 주저함에다가 밑줄.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할지 말지 망설여지는 거야. 아내와 나의 관계는 어때? 비정상적이야. 174페이지 계속 킵고잉. 시험에 무조건 나와야 돼. 이때 뚜 하고 정오의 사이렌이 울렸다. 정오의 사이렌에다가 별표 3개. 문학 174쪽. 무조건 별표 3개. 정신 차리라는 거야. 자, 마이너스에 정신병자같이 상념에 빠져 있었지. 무기력하고 잉여같이 살아오는 삶에 정오의 사이렌이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한 대 촥 갈겨주는 거야.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로 전환해다가 밑줄. 각성을 하게 만들어주는 소리가 뭐다? 정오의 사이렌입니다. 정오의 사이렌으로 인해서 뭐 하게 된다? 정신 차리는다. 각성. 그래서 플러스의 태도로 바뀐다는 거 기억해줘야 돼. 자, 회탁의 거리조차도 활기를 띱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할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에다가 밑줄 끄시고 회탁의 거리에서 내려다본 현대인들의 모습이야. 현대인, 경성 1930년대 경성의 사람들이 막 푸드덕거리면서 활기를 얻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고 부글부글 끓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상승 위로 할표 수선을 떨고 있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한 극한 정오다. 정오라는 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감각적 표현에다가 밑줄. 시각적으로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겨드랑이가 가렵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성찰의 결과 희망을 품게 된다. 의지를 품게 된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에다가 밑줄 끄시고 과거에 내가 날아보고 싶었어. 근데 모든 것의 실패,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다 꺾였거든. 밑줄 긋자. 과거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았거나 실현하고자 하였음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과거에 꺾였던 날개가 돋았던 자국, 여기가 이제 간지러워지기 시작해. 다시 살아보고자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 낸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이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의지적이라고 적자. 의지적. 자살하는 거 아니야. 날자 한 번 더 날 잡구나 밑줄 끄자.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로 소망, 의지. 살아보자. 한 번 더 날아보자꾸나.
마이너스의 자살 마려운 상태에서 무기력한 잉여의 기생충 같은 삶에서 각성을 정오의 사이렌을 통해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날아보고자 하는 삶의 의지. 서술상 특질 무조건 나오는데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의 주인공 나의 의식을 쫓아가자. 나가 내적 독백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신의 의식과 흐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건의 인과성 하나도 없어. 사건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없어. 그냥 얘의 대가리를 서술하는 거야. 얘의 그냥 상념, 찌들어진 상념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의식과 그 흐름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궁서체로 적자.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아내의 방에서는 완전 잉여지. 자신의 일상생활이 종이로 막 돋보기 해가지고 종이 태우고 아내 화장품 냄새 맡고 아내 오면 후다닥 도망가고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인식 완전 쩌리야 쩌리. 쩌리 인생에서 외출 후에 나 자신의 인식을 합니다. 외부 세계에서 느끼는 자극에 대한 인식, 외부 세계는 금붕어를 보게 되죠. 회탁의 거리를 보게 되죠. 자신의 지나온 26년의 삶을 성찰을 하게 되죠.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절름발이라고 적자. 아내와 나는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맞지 않는 절름발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식, 옆에다 뭐다? 날자라고 적자. 날자. 이제 나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 거야. 나와 아내의 관계를 숙명처럼 맞지 않는 절름발이의 관계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은유적으로 방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면서 의미 없는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무기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미 없는 에다가 밑줄. 외부 사회와 단절된 채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회인으로서 기능 못해. 사회인으로서 기능에다가 X 10원도 벌 수가 없어. 적극적인 삶이나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귀찮고 낯설어져서 단절이 된 거야. 소통과 사랑이 부재한 비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했다?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다. 아내는 나에게 관심과 애정이 없기 때문에 옷을 사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삶과 생각을 통제하면서 아달린을 먹이고 있어요. 아스필이라는 진정제 대신에 수면제를 먹이면서 나를 기만하고 통제시킨다. 내 방에서 외출을 하고 싶어. 내 방은 어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단절된 고립된 공간이야. 단절에다가 밑줄, 무기력에다가 밑줄. 아내에게 억압당하고 통제당하는 공간이야. 억압과 통제에다가 밑줄. 외출에서는 무기력한 삶에다가 밑줄. 억압과 통제에 밀폐된 공간으로부터 개방된 외부 세계로 탈출하고 싶다. 개방된 외부 세계로 탈출에다가 밑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175페이지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는 살짝 읽어봤을 때 읽어보자. 위에다 읽기. 날개에 드러난 식민지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과 각성. 한번 읽을게. 날개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에다가 동그라미 밑줄 꺼야 돼. 식민지 지식인의 청년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다고? 무기력해. 위에다가 무기력.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 와도 밥벌이에 써먹을 수가 없게끔 일본 놈들이 팔다리를 다 잘라놨어. 경제적 능력에다가 X. 아내한테 기생하면서 살아가. 기생에다가 밑줄. 무기력에다가 밑줄. 무의미에다가 밑줄. 이러한 나의 삶은 일제강점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의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조선 지식인들이 다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야. 조선인 지식인 청년에다가 밑줄. 작가 이상 역시 사용설명서 있나? 아이고 잘 갖고 왔다. 여기 앉아라. 여기. 쌤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고 쪽수 175쪽. 다음 시간에는 독서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사용설명서, 문학 독서 2개 다 갖고 오세요. 조선인의 지식인 청년들이 이렇게 살았다. 작가 이상 역시 그러한 지식인 청년으로서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경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 치하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지.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펼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밑줄 끄자. 하루하루 무의미에다가 밑줄 잉여같이 살았을 거야. 작가는 이러한 나를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십니까? 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나와줘야지. 정오 사이렌에다가 동그라미. 자신을 각성에다가 밑줄. 날개를 돋우어서 날자 한 번 더 날자 라는 것은 밑줄 긋자. 무기력하고 억압된 삶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솔망에다가 밑줄. 내 선생님이 자살 마려운 좌절과 절망이다 라고 하면 절대 아니야. 날아가고자 하는 활기를 띠고 있는 의지적 태도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날개에 등장하는 외부 세계의 공간, 안 읽을 수가 없다. 읽고 가자. 내가 175조, 내가 외출을 해서 어디로 간다? 경성역에서 다방에서 미쓰고시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가고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봐. 이 소설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고려를 해봤을 때 나가 방황하던 공간들은 모두 밑줄 긋자. 자본주의적 산물에다가 밑줄 긋이고 고도의 현대 문명입니다. 나는 이러한 공간에서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를 살아가겠다는 소망과 의지를 보이지만 이러한 공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동경하지 않는다. 나는 복잡한 해탁의 거리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피곤한 삶을 확인한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러한 공간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결국 날개에 제시된 외부 공간은 나가 마주하고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공간이지만 나에게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가 사회인으로서 외부 세계와 소통하며 살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공간이다. 넘어가시죠. 날개는 무조건 3문제 이상 나옵니다. 시험지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넘어가서 요랭이 뻗어봐봐. 4번 사수. 사수가 뭐야? 멘토 형님. 여러분이 뭔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바로 윗기수 있지. 좋다. 군대 가게 되면 바로 위에 있는 그 위에 선임 있지. 선임이 가르쳐 주잖아.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사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멘토 형님. 이 작품은 어렸을 적 친구였던 두 인물 나랑 비가 등장을 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나랑 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나비. 나 동그라미 비 동그라미. 근데 둘이가 경쟁 관계야. 끊임없이 대결에다가 밑줄. 그래서 사람에게는 얘들아 본능적 대결의식이 있어. 꼭 이기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본능적 대결의식에다가 밑줄. 미묘한 경쟁 심리에다가 밑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가 친구인 B를 나중에 처형을 하게 돼. 왜? 친구 B가 빨치산이거든. 공산주의로서의 6.25 전쟁에서 B가 빨갱이거든. 그래서 처형을 하는 사수가 내가 되어서 사형을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 해상에다가 밑줄. 내가 B를 죽이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B와의 과거 이야기로 거꾸로 해상이야. 그런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작품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밑줄이다. 민족 분단의 비극에다가 밑줄. 두 친구가 결국에는 이념으로 나뉘어져. 민족 분단의 비극을 우의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더라. 외부적 힘에 의해서 이어지는 운명적인 대결의 인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눈에 뜬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B와의 마지막 대결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과거를 회상을 한다. 과거를 회상에다가 밑줄.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나와 B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어. 어릴 적부터 친구에다가 밑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서로의 뺨을 때리는 벌을 받았던 일, 경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기총 쏘기 대결을 했던 일, 6.25 전쟁으로 셋이 다 헤어지지만 B의 계략으로 경희가 B와 결혼을 한 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는 B에게 항상 패배감만 느껴왔어. 패배감에다가 밑줄. B는 이적 행위로 구속을 하게 되고 반동분자가 된 거지. 나는 B의 사형 집행을 맡은 사수가 되는데 쌤이 아는 그 사수의 단어 뜻이 아니다. 미안하다. 여기에서의 사수는 내가 죽이는 사람의 사수가 되는 거다. 미안하다. 다른 사수들이 쏜 총에 B가 쓰러진 뒤에, 그러니까 내가 쏘지를 못했지. 나도 B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총을 쏘지만 결국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죄책감 같은 것으로 어린 시절 나와 B는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때린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면서 처음 대결을 하게 됩니다. 곰에다가 동그라미. 선생님이 서로 잘못했으니까 서로 뺨을 때려라.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경희를 사이에 두고에다가 밑줄.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에 나와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을 했으나 B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나의 뒷바퀴에 상처가 남는다. 항상 패배.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에다가 밑줄.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에다가 밑줄. 늘 패배. 그 후에 B가 모반의 혐의로 구속이 되고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가 되더라. 세비야는 그 사수가 아니었어. 미안해. 문제 해결키 갈게. 산골짜기의 바람소리가 들려오는 상황 제시합니다. 밑줄 긋자. 산골짜기의 바람소리만 들려오는 상황에다가 밑줄. 굉장히 긴장감이야.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긴장감의 사형이야. 사형 집행장에다가 밑줄. 황량한 분위기에다가 밑줄. 분위기 조성.
바람 소리를 시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시리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촉각. 바람은 청각인데 촉각적으로 시리다. 물론 바람 소리는 청각인데 시리다를 촉각, 공감각이라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여기에서는 하셔도 됩니다. 나의 심리 상태가 표현이 된 거죠. 갑니다. 흰눈이 쌓인 산록의 바람 소리가 시리다. 바람 소리가 시리다에다가 밑줄 청각의 촉각하라는 거는 하나 적고 가자. 바람 소리가 시리다, 청각의 촉각하. 그런 심리인가? 긴장된 심리.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 이름에 틀림없다. 나는 권총 사격에 몇 점, 카빈에 몇 점, M1 소총에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명사수에다가 밑줄 내가 총을 잘 쏴. 사수로 동원이 된 거야.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지.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낼 도리가 없다. 아무런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지.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서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밑줄 그자 사형을 집행하는 일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다가 밑줄 하고 싶지 않아.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에 여탈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데 밑줄 그자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데에다가 밑줄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갑의 관계가 이해관계로 있는 것이 아닌데 거의 전부의 경우인데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달라. B가 오늘 집행되는 수영수야. 수영의 당사자에다가 밑줄 그것을 알아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사이의 찰나였지만 밑줄 그자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에다가 밑줄 뿌리 깊은 대결의시에서 오예 죽여주겠다. 이런 회심의 미소가 지어졌나봐. 비의 얼굴에 겹치는 경의의 모습이 떠올랐어.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당황하는 표정에다가 밑줄 운명처럼 내가 수영수 B를 죽이는 상황입니다. 나는 눈을 떴다. 10m 거리 전방에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유언이 없느냐라고 물었고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인데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밑줄 그자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에다가 밑줄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 밑줄 그자 눈 덮인 산골짜기에다가 밑줄 비극적인 공간입니다.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대결인식에다가 밑줄 사형 집행장에서도 나는 B랑 대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이 없어.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일체의 체념에다가 밑줄 B는 모든 걸 다 포기를 했어.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밑줄 그자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에다가 밑줄 왜? B는 하나도 당황이나 하나도 불편한 감정이 없어. 모든 걸 다 체념을 해버린 거야. 자기를 앞에 두고 유언을 남기지 않는 B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것마저도 패배했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몰라.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으로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B의 손은 묶인 대로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리어졌다.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 또렷하다. 거기를 팡 맞추면 되는 거니 심장. 고조된 긴장감에다가 밑줄 헛기침 소리 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 B가 이적에다가 밑줄 적을 이롭게 한 약간 밀정의 행위를 한 거야.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보고 난 후 얼마 후에 나는 B의 집으로 경희를 찾아갔다. 이 근래에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B가 뭔가 불안한 게 있었나 보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밑줄 그자 이중적인 성격에다가 밑줄 복잡해. B를 친구로 생각하면서도 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어. 내 30년에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 밑줄 그자 가장 오랜 친구에다가 밑줄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야.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이해관계 초월에다가 밑줄. 다만 경애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에다가 밑줄. 비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같이 대결해 왔어. 불가피한 운명에다가 밑줄. 운명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다투어 왔어. 대결해 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이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희는 남편인 비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6.25 사변을 통해서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밑줄 글자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다가 밑줄 왜 비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었는지 비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거야.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비였기 때문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비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요약적 제시 기억해야 돼.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비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애정의 여신에다가 밑줄 좀 남아있다는 거. 애정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은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해 관심을 얼마 동안 적극적이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서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 비의 구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비의 구명운동이 펼쳐지는데 말이야. 문제 해결키 갑니다. 비가 억울하다고 말이야. 경희가 비와의 결혼한 일에 관해서 나에게 변명하는 부분은 요약적 제시야. 그리고 그 변명을 들은 나가 느끼는 서술의 부분이야. 느낀 것에다가 밑줄 경희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자기도 살아보려고 경희를 잊었던 것에 대해서 사형 집행장에서 회상한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형 집행보다 경희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더 과거야. 알았지? 더 과거를 제시한 거야. 182쪽. 안정장치를 부는 세부치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다시 돌아오자. 세부치의 소리 대각. 나는 무심 중에 깃바퀴의 상처에 손이 갔다. 누가 입힌 상처지? 비가 입혔던 상처야. 공기총 싸움에서.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서 없이 한 덩어리로 뭉겨져 엄습해온다. 비와 경희, 곰과 공기총, 걷잡을 수 없는 착잡한 감정, 겨누어 총, 구령에 맞추어서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비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다. 순간 내 정신으로 돌아왔어.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새 구멍으로 내다보이는 비 심장 위에 어리고 있습니다. 밑줄 끌까? 복잡한 생각에다가 밑줄.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본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종언의 위기에 선 비를 들고 달아날 수 없는 것인가.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의 안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내 사수의 탄환은 분명 저 비의 가슴에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잠시만, 문제 해결키를 갖고 와야 돼. 문제 해결키 시험에 나온다. 문항 3번과 관련 크게 별표. 음산한 산골짜기의 정적에다가 밑줄. 안정장치를 푸는 새소리에다가 밑줄. 이런 거는 뭐다? 황량한 분위기에다가 밑줄. 너무 비정한 공간이야. 사람을 죽이는 비정한 공간이야. 문제 해결키 갑니다. 현재형 문장 중심 서술에다가 밑줄. 계속 현재형이지. 연결된다. 간통할 것이다. 사형 집행장에서 나가 생각하는 감정, 생각을 현장감 있게 전달해. 밑줄 그자. 생각을 현장감 있게에다가 밑줄. 쏘아! 불령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빵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 당기지 않고 있었어. 나는 못 쐈어. 당기지 않고 에다가 밑줄. 지금 여기 비와의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뭐 한 거야? 지각에 진 거야.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에 대열해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방아쇠를 뒤늦게 힘껏 당겼다. 뒤늦게 한 행동에다가 밑줄. 총신이 위로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 화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때는 이미 비는 다른 내 방의 탄환에 맞고 쓰러진 뒤였어. 그는 넘어지면서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지도 몰라. 총소리랑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라졌다. 빈혈.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가는가 봐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습니다. 경희를 간호사인데 경희로 착각을 한 거야. 찬 수건으로 내 콧등에 땀을 닦아내고 있다. 비와 나란히. 아니 비는 없다. 경희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 내가 이겼는지 비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속에서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최종적인 대결의 의식에 승과 패를 가를 수가 없다. 183페이지 계속 이어갑니다. 나와 비의 대결. 첫 번째의 기억. 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둘 다 걸렸어. 그래서 서로의 뺨을 때리는 벌을 받고 나는 코피가 터졌다. 경희와의 삼각관계에서 같은 학급이었던 나와 비는 경희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기청 대결을 벌였는데 내가 졌어. 경희는 전쟁 와중에 비와 재회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비의 사형 집행에서 이적 행위로 구속된 비의 사형 집행에 사수로 지명된 나. 갈등 끝에 가장 늦게 총을 쏩니다. 이때의 갈등은 내적 갈등이었겠지. 역순행적 구성회사의 사건의 순서를 바로잡아라. 이 작품은 사형 집행장에서 사수 B로 마주선 나가 과거를 회상한 내용, 긴장 속에서 사형이 집행되자 뒤늦게 B에게 총을 쏜 뒤에 정신을 잃었던 나가 병원에서 깨어난 대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역순행적 구성을 띈다. 밑줄 긋자. 역순행적 구성에다가 밑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을 해볼게. B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 거듭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태였을 거야. B가 모반을 했기 때문에 모반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경희가 B와 결혼한 일에 관해서 나에게 변명했던 일을 내가 찾아가면서 듣게 돼. B의 사형 집행에 사수로 지명이 된 나가 B를 향해 총을 발사하게 되고 정신을 잃었던 나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는다. 괜찮지? 사수의 주제는 대결의식, 우의적으로 해석해볼까? 이 작품의 나와 비는 어릴 적부터 함께 학교에 다니던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이자 거듭되는 숙명적인 대결의 대상이었어. 그런데 두 사람이 대립이 본능적인 대결의식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야. 예컨대 곰 선생님의 억압적 지시라든지 유교 전쟁의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두 사람의 대결을 초래한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했을 때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동포끼리 전쟁을 치렀던 동족 상잔의 비극, 즉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오케이? 문제 오늘 바로 푸세요.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까지 8번까지는 무난히 하게 될 것 같은데 8번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조건 문제 푸셔야 돼요. 하은이도 안 받았지? 하은이 한번 잠 좀 깰 겸 일로 와봐봐. 받았니? 그럼 누가 안 받았지? 하은이 일로 와서 받고. 민찬이. 지호랑 지영이 건 나누면 딱 맞네. 계속 집중. 차나 한 잔. 김승옥 작가. 킵고잉. 쉬지 말고 6번까지 하면서 마치자. 6번 마무리 지을게. 차나 한 잔. 이 소설은 1960년대 대도시에다가 밑줄. 김승옥 진짜 만화가거든요. 만화가로 살아가는 인물에다가 밑줄. 해고되는 모습에다가 밑줄. 현대 사회가 너무 비정하다. 비정한 도시의 인간관계에다가 밑줄. 현대인의 불안 심리에다가 밑줄. 1964라는 작품에서도 현대인들의 비정함을 얘기를 합니다. 작가는 개인적 경험담이 반영이 되었어. 개인적 경험담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작품 속에서 차나 한 잔이라는 말은 인정과 배려가 전통적 인간관계 밑줄 끄자. 인정과 배려의 전통적 인간관계에다가 밑줄. 이제 어떻게 봐버렸다.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비정한 현대적 도시적 인간관계로 변질에다가 밑줄.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관계에서 이제 되게 인사치레지, 그지? 밥이나 함께 하시죠 라는 거 되게 비정한 인사치레입니다. 현대적이고 도시적 인간관계로 변질이 된 시대 현실. 그래서 밥 함께 하시죠 라고 하면 진짜 밥 함께 하자라는 말로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비정한 현실이다. 도시적 인간관계에 대한 고발입니다. 비정한 인간관계, 1960년대 인간관계에 대한 고발. 그는 자신이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며칠째 실리지 않는 것에 불안해하면서 배앓이를 합니다. 신문사를 찾아가자 문화부 부장은요 그에게 차나 한잔 하자며 다락방으로 데려가 해고를 통지를 해. 해고를 통지에다가 밑줄. 배려나 인정이 아니라 비정함이지. 그는 다른 신문사를 찾아가서 연재를 부탁하지만 찾아간 신문사의 문화부장은 쉴 새 없이 농담을 던져서 그의 청탁을 거절하고 찻값을 먼저 내버림으로써 그를 무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약국에 가서 배탈약을 사먹고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답답함을 토로하죠.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의 따뜻한 반감을 받으면서 반김 밑줄이자 앞날에 대한 암담함에다가 밑줄.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까. 그러면 계속 킵고잉 해볼까?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사기 때문에 일찍 잠이 깨었다. 설사기에다가 밑줄 이건 뭐야? 내 만화가 실리지 않는 불안감이야. 불안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어. 그러나 배가 뒷끓으면서 벌써 항물이 옴찔거려서 견뎌낼 수가 없잖아. 휴지를 챙겨들고 변소로 갔다. 어제 저녁에 먹은 구아니딘에다가 밑줄 설사약.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심리가 약을 이기는 거야.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의 배앓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과식을 했다거나 기름진 것을 먹은 적도 요 며칠 안에는 없어. 있었다면 이거 다 스트레스야. 좀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 긴장 상태에다가 밑줄 100% 스트레스.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지거든. 심리적 요인에다가 밑줄.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한 거야. 나쁜 예감 밑줄, 불안에다가 밑줄. 자, 그에 대한 심리를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옆에다 적으시죠.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심리를 다 서술해주네. 전지적 작가 시점.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불안한 거야.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우스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껄껄거렸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의 태도가 다분히 과장.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다분히 과장이 섞인 것을 보면서도 역시 겨우 안심을 하고 묻는 것이다. 오늘치는 빠졌더군요.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양복 깃에 닦으면서 기사 폭주 관계에다가 밑줄. 연재 만화가 빠진 이유가 뭐다? 기사가 너무 폭주해서. 간단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더 물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을 안심시켜가며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제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인물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 또 만화가 빠뜨려진 채 배달되곤 했다.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썩 대단한 기사들이 실린 것도 아닌데다가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때에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인가?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야. 한마디로 문화부장의 핑계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신의 만화가 며칠째 신문에 실리지를 못하는 불안감 때문에 비탈이 났습니다. 중약품은 줄거리 가시죠. 예감처럼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에다가 밑줄. 문화부장이 그에게 차나 한잔 하자. 차나 한잔에다가 밑줄. 이때 나가. 방점 뽕. 엄청 중요한 보조사진. 차나 한잔. 차선책입니다. 다방으로 데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넵니다. 그는 다른 신문사의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선배 만화가 김 선생님을 만나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운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정운에다가 밑줄.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죠. 군인 기분이 나질 않았다. 그는 치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완전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앞에 날개 1인칭 주인공 시점, 의식의 흐름의 기법, 사수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차나 한잔 전지적 작가 시점. 아마 그때 총대를 진 사람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본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야. 본질적 일을 하는 사람에다가 밑줄. 이게 군인다움이야. 이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에 들어앉았을 것이야.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만화만에다가 밑줄 끄시고 약간은 불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남들은 편하려니 하고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불안해서에다가 밑줄.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부차적인 일이 많아가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불안하다. 경제적으로.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어. 술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를 쳤습니다. 인생이란 말이야. 헛도 나오시는군.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술 꺼놔야 되겠어. 누군지가 소리쳤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 자기가 만화연자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는 건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두꺼비 같은 눈알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안을 줬다는 거지. 쪽수 없어요? 혹시? 있죠? 네네. 오케이. 쌤 혹시 복사가 잘못됐나 싶어서. 그래서 차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짤딱한 그 문화부장. 날 무척 무난하게 해줬지. 밑줄 그자. 서술자가 아닌 그의 목소리로 그대로 노출에다가 밑줄. 그가 하는 말이야. 서술자의 서술이 아니야.
차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 짝다만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한하게 해줬었지. 옆에다 별표 하나 쳐줘. 이때의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갑자기 바뀐 게 아니야. 서술자의 목소리가 아닌 등장인물의 목소리로.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너는 미역국이다에다가 밑줄 관용적인 표현으로 뭐야? 잘렸다. 해고입니다. 해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이것도 뭐야? 별표 등장인물의 목소리에다가 밑줄 서술자가 아닌 나의 서술로.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님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 잔 그것은 주제 나왔다.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에다가 밑줄 별표 셋. 시험에 나온대. 차나 한 잔의 의미는 뭐다? 전통적인 배려와 인정이 아니야. 차나 한 잔 하시고 가시지요 라는 따뜻함이 아니라 이제 뭐야? 비인간적인 변질된 냉혹한 도시의 모습이야. 냉혹한 도시를 뭐라고 표현했다? 회색빛 도시. 밑에다가는 시각. 색채여의 회색의 이미지가 비정함이야. 비정함. 따뜻한 비극이다. 따뜻한 비극? 역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차는 따뜻하지만 그 차 속에 담겨져 있는 비정함의 비극이기 때문에 따뜻한 비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역설적 표현이죠.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것이야. 김 선생님이 격려를 한다. 술잔을 들면서 말했지.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캐릭터지. 자 아톰 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가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자기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협해져 있는 데에서 다음 호의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 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에서 다음 호의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 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 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이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해고당해서 정신이 멘탈이 탈탈 털리는 날이야.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만화가로서 순수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의 마음.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답답하죠. 해고당했으니까. 김 선생님이 부축해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다.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님이 지어준 서류용 봉투를 택시에서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 서류용 봉투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부러 두고 내린 거야.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퍽 취하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서 껑충거리듯이 뛰어나왔다. 마지막 버팀목 아내의 사랑입니다. 각박하고 매정한 회색빛 도시에 아내가 따뜻함을 주네요. 배 아프신 건 좀 어떠세요? 크로마이신을 먹었어. 크로로마이신을 말이야. 흉터가 있더군.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어디긴 어디겠어. 크로로마이신에지. 정말 취하셨네요. 쌉소리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그가 말했다.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며 들려왔다. 그래도 별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네. 아내가 낄낄거리면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내가 재치있게 남편을 웃겨주는 거야. 그만해두자 아내야. 등장인물의 나의 목소리입니다. 등장인물 그의 목소리로.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해하고 있나 보다.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재봉틀을 돌렸던 사람은 누구야? 옆집 옆방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의 방구소리 부앙.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어. 웃음소리가 아주머니 귀에 들렸을까봐.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 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해봤지.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방귀 좀 뀌었기로서니 하며 입술을 삐쭉 내민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해.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뀌었기로서니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아줘.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밑줄 끄자. 각박함과 비정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러한 현실에 아내와의 사랑만큼은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그는 아내를 껴안고 자기의 팔에 힘을 주었다. 서술상 특징, 밑줄 끄자. 전지적 서술자에다가 밑줄. 근데 그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의 진술이 구분되지 않고 훈제에다가 밑줄. 그의 목소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해 주시고 그의 상황과 심리로 가시죠. 자신이 만화가 실리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엄청 막 초조했단 말이야. 근무했던 신문사 문화부장, 만화 연재를 부탁하고 무안을 당했습니다.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격려했던 김선생, 아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불안해진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네. 넘어가자. 포인트 두 번째, 대화에 담긴 의도랑 의미. 오늘 치는 빠졌더군요 라는 것은 왜 내 만화가 빠지는지, 걸작이라고 하는데 내 만화가 왜 빠지지, 상대방의 반응에다가 밑줄 걸작이라고 적자. 근데 상반된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연재 수록이 빠졌어. 그래서 의문이야. 너는 미역국이다 라는 것은 이면적 의미에다가 밑줄 해고.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자신의 말을 이해했는지 확인, 밑줄 끄자.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에다가 밑줄. 정말 취하셨어요 라는 거는 쌉소리 하고 있네 우리 남편이. 반영론적 작품. 설사기는 뭐라고 생각하자. 당대인들의 불안한 심리야. 밑줄 끄자. 당대인들의 불안에다가 밑줄. 만화는 뭐야? 도태되고 배제되는 일. 1순위가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 먹고 사는데 필요 없는 일. 차나 한 잔에다가 별표. 진정한 배려나 인정이라는 미덕이 비정함으로 변질에다가 밑줄. 수많은 날들 당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쌤은 내려와서 차나 한 잔의 의미 EBS Q&A를 읽고 가자. 차나 한 잔이라는 말에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던 우리 사회의 전통적 미덕이 밑줄 끄자. 전통적 미덕에다가 밑줄. 이 작품 속의 차나 한 잔이라는 말은 그 말은 의도가 해고를 위한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야. 그러니 밑줄 끄자. 현대사회의 각박함과 비정성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미덕이 변질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되겠군. 넘어가서 할하고 헤어지면 되겠지. 좀만 힘내볼게. 강제 송기숙. 이 작품은 1983년에 발표가 되었어. 밑줄 끄자. 1983년 발표에다가 밑줄. 감내골에 사는 한물영감 내외를 중심으로 한물영감 내외에다가 동그라미 주인공이야. 일제강점기에다가 밑줄, 6.25 전쟁에다가 밑줄, 산업화에다가 밑줄. 아 얘들아 혹시 국제시장 봤어? 네. 딱 그 세대라고 생각하면 돼. 일제강점기의 10대 시절, 6.25에서의 20대 시절, 그리고 산업화 시대까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다. 우리 할아버지 1920년대 생들. 이런 삶을 산간 1920년대의 생들이 일제강점기에서는 10대를, 6.25 전쟁에서의 청춘의 20대를, 산업화 시대에서의 30, 40대를 보내면서 고생만 하고 가셨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다. 쌤 할아버지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한물영감 내외가 밑줄 끌까? 격변하는 근현대사에다가 밑줄, 역사의 질곡에다가 밑줄,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에다가 밑줄. 딱 국제사회 영화 스타일이다. 이거 딱 국제사회다. 이 작품의 제목인 당제라는 것은 당제에다가 동그라미, 마을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에다가 밑줄. 황정민이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세대가 그걸 겪고 가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할 때 쌤 좀 오열했거든요, 영화관에서. 그래서 그런 딱 이 세대들의 아픔입니다. 제일 힘겨울 때 태어나서 그냥 격동의 역사를, 근현대사를 다 경험하셨던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제, 도깨비 등의 민속신앙으로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근대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겪어온 아픔을 god라는 이 신을 생각하면서 겪어왔다는 거야. 밑줄 끄자. 아픔을 극복하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감내골 사람들에다가 밑줄. 조상님들한테 박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가장 아픈 시대를 살았던 조상님에 대한 리스펙을 표현을 하자. 민속신앙에다가 밑줄 끄시고 극복수단이라고 적자. 민속신앙의 극복수단을 통해서 이 질곡의 역사를 극복해 오셨다.
감내골에다가 동그라미 공간적 배경이야. 한물영감 내외가 주인공이다. 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의 마지막 당제를 지내게 된다. 와, 밑줄기다. 댐 건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산업화. 오봉조 수지도 얼마나 많은 마을들을 잠궜겠니, 그지? 마지막 당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봉조 수지는 취소. 부항댐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마을이 깔아앉았겠죠. 그게 산업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제를 지내요. 한물영감은 6.25 전쟁 때는 우리 할아버지도 의용군으로 가셨어. 의용군에다가 밑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주를 자처한다. 제주는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리더 역할. 아들이 지리산 어딘가에서 죽었다는 소문에도 한물영감 내외는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물영감이 징용에 끌려가서 죽었다고 했을 때 미륵보살이 지켜주어서 살아 돌아왔다. 밑줄 끄자! 미륵보살이 지켜주어 살아 돌아왔다에다가 밑줄 민속신앙에 대한 믿음이지. 민속신앙에 대한 믿음. 아들도 미륵보살의 보살핌으로 북쪽에 살아있을 것이다.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어. 한편 마을을 지켜준다는 나무, 당제를 파는 문제로 마을 사람들 간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반대파와 찬성 측에서의 다툼이 일어나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일어나지만 당제를 지내면서 서로 아이고 밑줄 끄자. 서로 화해에다가 밑줄. 이게 민속신앙의 힘이야. 감내골이 수몰이 되면 아들이 자신을 찾지 못한 것이 걱정이 된 한물영감이 도깨비들에게 아들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이끌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없어진 걸 보면 어떡하지? 라고 도깨비한테 기도를 해요. 마을이 수몰된 후에도 한물영감 내외는 저수지 옆에 잿길에 오두막질 한 채를 짓고 밑줄 그자 오두막질 한 채를 짓고에다가 밑줄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이곳에 우리 한물영감 내외가 살고 있다라고 표지판을 걸고 아들 내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감 내외가. 가보자. 읽고 마무리하면 되는 쉬운 작품이다. 근래에는 색다른 풍속이 생겨서 무섬증이 더했다. 색다른 풍속에다가 밑줄 도깨비에게 밥을 주면서 부탁을 그냥 밥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도깨비를 불러서 몇 가지 부탁을 하는 거야. 다리 밑에 도깨비들 어이 제주가 큰 소리로 부르면서 다리 저쪽에서 대답을 합니다. 미리 뽑아서 거기 보내놓은 녀석들이 도깨비 목소리가 가성을 써서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잘들 있었는가? 저 도깨비들이 응답하는 척하는 거지. 어이 잘 있었네. 동네도 별일 없는가? 도깨비랑 대화를 나눠. 덕분에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깨비 너네들 덕분에 동네에도 별탈이 없네. 금년에도 당제 지내고 당제에다가 밑줄 자네들 밥을 차려 가져온 게 차린 것은 없네마나 밥은 많이 가져왔은께 싸우지들 말고 오손도손 나눠 먹소. 도깨비를 뭐라고 생각한다? 수호신이라고 생각해. 고맙네. 맛있게 먹을라네 낄낄. 요새 와서는 자네들도 철이 들었는가 어쨌는가.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사람 홀려가는 일도 없구먼. 도깨비들이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영영탄 잘한 일이네. 이 뒤로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 주게. 어이 잘 알았네. 그렇지만 동네 일에 삐딱하게 구는 녀석이 있으면 밑줄 그자 동네 일에 삐딱하게 구는 녀석에다가 밑줄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옛날 한물영감 끌고 댕기떼기 산으로 들고 끌고 댕기다가 바위 틈에다가 꼼짝 못하게 끼워 놓을 것이네. 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다? 복수할 거라는 거야. 혼줄 내줄 거라는 거야. 예전에 한물영감이 바위 틈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 그거 도깨비들이 끌고 간 것이다. 안심하지 말게 낄낄낄. 한마디로 마을 일에 비협조적이면 안 된다. 어이 우리도 조심할란 게 그런 짓은 함부로 하지 말게. 그런디 이번에도 자네한테 몇 가지 부탁이 있네. 몇 가지 부탁에다가 밑줄 도깨비한테 밥 대접하고 부탁을 하는 거야. 무슨 부탁일까? 이런 말은 자네들한테 할 말이 아니네마나 금년에도 쌀값이 말이 아니라 농촌 사람들이 죽을 맛이요. 쌀값에다가 밑줄 그 쌀값 매기는 작자들 말이여. 그 작자들이 어떤 작자든지 쪽간 알아가지고 그 작자들을 옛날에 한물영감 끌고 댕기는 듯이 방방곡곡 끌고 댕깁시로 농촌 실정을 으짱까 한번 구경시켜줘. 그 작자들 눈탱이를 콱 찍어박아 불란께. 끌고 댕길 적에는 우리 동네로 꼭 한번 끌고 와줘. 알았네. 그 작자 끌고 댕김시로 반 죽여 놓을게. 바위 틈에 끼워 놓든지 할게. 그리 할게. 농민들의 한소연을 도깨비가 들어주는 거야. 그런 존재로 도깨비를 설정을 한 거야. 197페이지 이 작자들에다가 밑줄 이 작자들은 누구게? 정부 사람들. 댐 건설하려고 하는 정부 사람들이야. 자 밑줄 끝자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관료에다가 밑줄 농촌 사람들하고 무소인수를 젓는가 어쨌는가. 그들이 만드는 테레비 냉장고 전기담아 농약 이런 것들은
지그들 기분 내키는 대로 값을 매김시로 한마디로 공산품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어째서 촌놈들의 싼값은 농사를 짓는 사람 따로 값 매기는 사람 따로야 이 말이여. 무식한 놈 문자 속은 몰라도 맑게 돌아가는 짐작은 있더라고. 우리도 테레비를 본 게 알만한 것은 대충 짐작을 하는데 말이여. 지그들이 만드는 그런 물건들은 수출까지 하면서 재미를 보고 또 다른 나라 것을 절대로 수입을 못하게 해놓고 지그들 것만 풀어서 두벌 10벌로 재미로 보거든. 그런데 어째서 쌀값이 쇠고기 값은 그것이 쪼까 올라서 촌놈들이 재미를 보려고 하면 그런 것을 수입을 하냐 이 말이요. 한마디로 농산물의 쌀값을 폭락시키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겁니다. 밑줄 끌까? 당제가 있는 날 도깨비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누가? 감내골 사람들이. 중략 부분. 땡 검설로 인해서 마을이 수몰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마을을 지켜준다는 당나무에 욕심을 낸 외부인들이 이를 사가기 위해서 마을에 와서 흥정을 붙입니다. 사가려고. 괘씸하지. 제 진에서 오시던 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울 사람들이다. 댐에 물이 차면 그때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듯이 당산 할머니도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나무도 빈집이나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썩고 말 텐데 물속에서 썩고에다가 밑줄 당나무가 썩을 테니까 우리가 갖고 갈게. 그냥 그렇게 썩는 것보다는 목물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오래 남을 테니 당나무로 보더라도 그게 한결 낫겠지요. 우리가 사갈게. 허허, 남의 동네 당나무를 그렇게 염려해 주다가는 이 동네 강아지도 내일부터는 금목걸이를 걸고 나서겠구만.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다가 밑줄 속셈을 다 간파하지. 그렇게 핀잔만 주실 일이 아닙니다. 호랑이도 죽으면 박제를 해서 잘 보이는 데다가 진열을 해놓지 않던가요. 호랑이 당나무에다가 밑줄 당나무 박제를 목물로 만드는 거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구히 보존을 하자. 그럼 자네는 자네 할머니 돌아가시면 호랑이 맹키로 박제를 할란가? 다음 말은 너무 심했다 싶었던지 패드립이니까 영감은 말을 삼키면서 끙 하고 매드팀만 썼어. 목물 장수도 허허 웃었지. 어서 가게. 그런 입을 더 놀렸다가는 지벌을 맞아도 크게 맞아. 장사하는 사람이 괜한 지벌을 입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 수물지구에서 당나무를 많이 사와 봤으니 맞습니다만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섭섭하시다면 20만 원 더 얹어 드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가라면 갈 일이제 지벌을 못 맞아서 어디가 많이 근질근질한 모양이네. 지벌을 때리기로 하면 못 때리는 데가 없어이. 자동차 바꾸는 그것이 세고이. 고문께 거기는 못 때릴 것 같아 라는 거에서 목물 장수한테 예라이 벼락 맞을 놈아. 낯짝이 양품 밑바닥으로 유들유들하던 목물 장수도 이 악담에는 눈을 흘겼어. 며칠 뒤에 또 한 사람이 왔다. 이 작자는 동백나무와 모가나무 같은 나무만 보고 다니는 개. 목물 장수가 아니고 정원수 장수야. 한참 동네를 싸대고 다니더니 이 작자는 당나무에 군침을 삼켰지. 자기는 30만 원을 더 얹어서 100만 원을 기에 채우겠다는 거야. 그걸 파가자는 것이 아니겠고 역시 그런 속으로 목물점에 대팔아 넘기자는 수작인 거지. 허허. 말죽은 원통보다 채장수 몰려드는 것이 더 속상하다. 우와, 속담에다가 별표. 말죽은 한탄보다는 채장수 몰려드는 것이 속상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간용어 속담 활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채장수가 몰려드는 것은 당나무 사가려고 하는 거에 동네가 망조가 든 게 채장수 갓밭이 별합을 종자들이 다 끼어드는구먼. 이 작자는 더 몰통스럽게 내쫓았다. 끄죠! 돈이 100만 원이면 그 돈이 얼만디 그러시오. 100만 원 받자라는 입장이랑 절대로 팔 수 없던 입장이라 나뉘어지는 거지. 거기다가 윗당나무까지 끼워도 팔면 70, 80만 원을 더 받을 텐데 2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저절로 굴러 들어온 돈을 발로 차서 넘기자는 말이구만. 삼식이라는 젊은이는 팔자라는 쪽이야.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겠지. 멋이 어쩌고 어째 물에 안 잠기는 윗당무까지 팔아불자고. 자리실 영감이 담뱃대를 내지르면서 고함을 질렀어. 이런 일은 그렇게 외골로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융통성 있게 돈을 벌자. 이장도 덩달아서 삼식이 편을 들고 나섰어. 당나무가 물에 잠기면 당산 할머니도 나무에서 떠나고 말 텐께 아래 땅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윗 당나무도 동네에 있고 당나무 있제. 동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디 당산 할아버지 거기서 뭘 하실 것이오. 동네도 없는 당집에 당산 할아버지가 무슨 중이라고 영부를 하실 것이오. 강태공이라고 낚시질을 하실 것이오. 라는 것은 그냥 팔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 허허, 아무리 동네가 망조가 들었다고 이것이 시방 뭔 소리여. 인사불성도 유분수제. 물에 안 잠기는 생 당나무까지 팔아불자니 이러다가는 조상 몇 등? 묘지, 팔아먹자라는 소리도 안 나온지 모르겠구먼. 허허. 자리실 영감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난다오는 표정이었어. 까놓고 말해서 몇 등에서 조상 유골이나 입제만은 당나무에 귀신이 붙었다 한게 그런가 보다 하재. 당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봤소? 젊은이들이 당산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재도 부정하려고 하지. 미신이라고 치부를 해버리지. 이런 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당제를 지내면서 서로 화해합니다. 화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대들이 다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민속신앙으로서 시련을 극복해왔다라고 생각해야 돼. 가보자. 인물 간의 갈등. 자리실 영감은 당나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당산할머니, 당산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 없다. 밑줄 끄자. 외지인에게 팔 수 없다에다가 밑줄. 삼식이랑 이장은 뭐라고 얘기해? 팔자. 마을이 수몰이 되면 당나무 역시 물에 잠길 것이기 때문에 당산 할머니도 그곳을 떠날 것이니 미신을 믿지 말고 팔자. 도깨비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은 도깨비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부탁을 하네요. 당제 때 밥을 주는 제2의 대상, 마을 사람들을 홀리고 다니는 벌 주는 존재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어. 초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 오늘 그냥 바로 풀어보면 되겠지. 잘리는 것보다는 다음 시간에 시작으로 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새를 찾아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독서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독서도 챙겨오시고 일단